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화주의를 설명하게 될 이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부 이창이고요. 네, 우리 2조 공화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공화주의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공화주의란 공공의 선을 중시하여 누구에게도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민주주의와 잘 결합되며 공화주의가 정수가 되어 공화주의로부터 삼권 분립이 개념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공화주의의 시초는 우리가 알듯 로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였죠. 기원전 509년 7번째 왕의 폭정을 이유로 마지막 왕을 축출한 후 자신들의 국가를 공공의 것이라는 뜻의 레스 퍼블리카라는 그 공공의 국가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화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죠. 왕이 없는 대신에 대통령 또 집정관 2명에 이제 세워서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통령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원로원, 평민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1년이었으며 주로 행정과 군대를 관할하였고, 또 원로원은 300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어 통령과 평민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평민회는 민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말이 잘못했는데, 이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 현재로 치면 국민의 대통령 개념인 이 호민관이 선출이 되어 원로원이나 통령의 결정을 거부할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것을 견제하거나 합의를 보게 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인 것이죠. 공화주의의 기본적으로 정치적 기원은 그리스도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이는 공화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는 여성 또는 노예, 외국인들의 시민들에게는 정치권을 주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정치권을 가진 5%에게만 행사권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대 공화주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적 공화주의란,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종교는 그 왕이 어떤 종교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종교, 인간의 자유가 달라지면서, 만약 왕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국민들은 기독교를 추구해야 되고, 알라를 믿는 자라면 국민들은 알라를 숭배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참, 기독교의 양심은 어떻게 보장할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왕에게로부터 특정한 또 지배계층, 권력자에게서 나의 약심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을 통제하여 어떤 왕이 되든 그 헌법에 통제받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인간의 자유를 성취한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자동적으로 보장받으며, 종교의 자유가 빼앗긴 국가를 보면 인간의 자유는 그러면 안 해요. 말살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말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화주의는 그런 것을 견제하며 서로의 자유,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주의인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이용하여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양심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잘 나타내는 최고의 헌법인 것이죠. 인간적인 공화정은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파괴되기 십상이며,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교회로부터 오는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랄의 뜻은 습도, 도덕적이냐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해야 할 것은 이 모랄인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법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화주의를 최대한 견제를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켜나가고 수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공화주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마치겠고요. 네, 다음 타자 우리 안도경 자매에게 토스하겠습니다. 토스! 토스! 민주주의에게 1등은 다수의 의견, 공화주의에게 1등은 헌법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국민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등 어떠한 권력자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국민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화주의는 권력 분립과 법을 통해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견제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이나 카리스마적 리더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권력 견제를 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탄핵하고 공신직이나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임기에 제한을 두는 헌법적 세팅을 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화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또 다른 독재자와 같은 권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국민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도 다수가 다시 마두로라는 대통령을 선택하였어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법의식이 높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독일인들 다수도 히틀러를 선택한 전력이 있죠. 여기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2013년에 출마 당시 출신지를 허위 기재한 것이 2018년도에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도 무효라고 발표를 했으나 2018년도에도 67.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역시 야권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민 전부도 마두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장성급 장교들이 마두로를 지지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베네수엘라 군대는 마두로의 개인 사병화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 공화주의는 헌법적, 권력 분립적.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공화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도덕성과 법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은 속도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법의식을 갖춘 민주공화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국민들도 헌법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 다수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하고 법치를 깨고 보편적 도덕을 넘어서는 것은 범죄이며 폭민주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그 핵심으로 합니다.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때로는 다수가 틀릴 수도 있고 소수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수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화주의의 소산인 삼권 분립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법치를 강조하며 공화주의의 소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공화국의 골격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본다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정말로 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나서 이 삼권 분립을 허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턴을 맡게 된 임주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회를 비교하려고 해요.
앞에서 발표해 주신 귀한 우리 지체분들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다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북한은 왜 공화국이 아닌지를 중점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짠!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여권이 나와 있어요. 둘 다 영어로 퍼블리카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이 퍼블리카 바로 공화국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진짜 공화국의 의미는 북한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왜 북한이 공화국이 아닌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한민국의 공화국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한 3-4가지 정도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공화국은 자유의 가치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 간섭을 받지 않고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공화주의와 자유의 관계에서는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기초로 하지만 가능하면 누군가가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이유로 내 삶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자유와 방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를 들면요, 기업이나 군대 같은 데는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요. 윗상사와 아랫상사의 관계가 있죠. 이런 것은 예속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갑질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자유 침해의 문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다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중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로마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짠! 삼권 분립의 표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가지 부서로 나뉘고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하고 행정부에서는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권 분립에서의 가장 큰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이런 삼권 분립 체제 안에서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이 다수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민의 생각도 국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법치주의 국가예요.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라고 호크경이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법치 국가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모든 행정, 기본권의 제한, 행정명령 이런 모든 것들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19세기에 법실증주의와 부딪혔습니다. 법실증주의는 바로 법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는 고려하지도 않고 오직 법 자체로만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에요. 바로 이거의 예시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의한 나치 정권의 지배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말한 것이 법이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돼. 그게 곧 내 말이 법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주 핵심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가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법 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헌법재판 제도예요. 합헌성의 여부를 감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법률에 따라서만 행하여지며 행정 처분이나 명령은 법률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권력 분립의 원칙이에요. 국가 권력의 전부가 통치자에게 주어져 있을 때 지배자의 자의로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국가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 그러니까 내가 국가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에요.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화국이 참된 공화국의 그 모습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과연 이게 공화국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랑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이나 아랍 국가나 아프리카의 수많은 독재 국가들에는 이러한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공화국답지 않게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합니다. 자유란 가치를 체제 운영 관리 속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변형된 왕정이고, 우리나라의 저 위의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1인 지배 체제라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활을 간섭 통제하는 사상, 그러한 체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북한의 정치 체제는 유일 세습 지배 체제예요. 정권 기관이나 정치 조직은 최고 영동자와 당의 영도 아래 사업에 있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 집권제 원칙한 모든 지역별 부문별로 개서적 조직을 이루고 있고, 전형적인 하향식 탑다운 구조라는 거예요. 하급 당 조직은 상급 당 조직을 선고하고, 상급 당 조직은 당 조직의 사업을 개통적으로 지도하고 검열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은 당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에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법체계는 연도별로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법체계를 보시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명시하였다. 기밀성을 신격화하고 연구주석으로 추앙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너무나도 대조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중국 사례 3가지를 가져왔어요.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 중국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중국 공안들이 한 교회의 벽에서 10계명의 1계명을 제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고한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신론자만이 공산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주장에 따라 관영 매체들의 성탄절 관련 보도가 일절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요, 중국 전역에서 올해 3만 개에만 900여 개의 십자가가 정부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삼권 분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화국에서는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렸지만, 앞으로 더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공화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더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